피디님, 우리나라에 카페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 3만 개 정도? 피디님 동네에 카페 몇 개나 있어요? 5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카페가 지금 추정치이긴 하지만 한 10만 개 정도 있어요. 훨씬 많네요. 10만 개가 어느 정도 수치인가 하면 편의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팔잖아요. 그러면 카페가 20만 개인 거예요. 근데 편의점이랑 카페에만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가 카페로 등록된 것만 10만 개인 거지. 뭐 예를 들면 음식도 팔고 커피도 같이 파는 거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20만 개가 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 해마다 7천 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카페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치가 유지되는 게 10,000개씩 망하는데도 창업하는 숫자는 더 많다 보니까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거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페의 구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과포화 시장까지 들어온 거예요. 편의점에서도 팔고 카페에서도 팔고 음식점에서도 팔고. 그런데 이런 카페들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당연히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1년에 약 10만 잔 정도 파는 카페예요. 연매출로 따지면 한 8억 정도? 이게 카페 하나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카페의 직원이 3명입니다. 3명. 3명이서 연매출 8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 가능한 카페가 바로 도곡동에 있는 젠틀커피라는 곳입니다. 그 젠틀 커피에서 파는 커피가 7,000원에서 뭐 6,000원대 후반 이렇게 조금 비싼 편인데 그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젠틀커피는 커피를 같이 팔면서 공간, 그리고 다른 아이템, 그리고 브랜드를 파는 거죠. 실제로 그 젠틀커피 메뉴를 보면은 6,800원짜리 메뉴들도 있고 7,000원짜리 메뉴도 있고 술이 들어간 만원짜리 메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아주 잘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커피를 팔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다른 것들도 팔아요. 그러니까 네이밍이 젠틀커피다 보니까 신사 모자를 판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패션 아이템들을 파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나갈까? 한 개에 막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게 팔릴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팔립니다. 그게 커피를 팔지 않고 브랜드를 팔고 가치를 팔고 공간을 파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젠틀 커피는 원래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됐던 건가요? 젠틀커피도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이 젠틀커피를 운영하는 이성천 대표님이 이제 저희 장관에서 강의도 해주셨는데 사실 젠틀커피도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몇 년 동안 진짜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수정 보완을 해 나가시면서 젠틀커피의 어떤 브랜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카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좀 너무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맛이에요, 맛. 커피 맛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맛일 수도 있습니다.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음료들의 맛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맛이라는 게 카페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되는 메뉴가 판매될 수 있는 브랜딩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차별화된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리고 이걸 파는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젠틀커피의 메뉴를 보면은 메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메가커피나 컴포즈나 벤티나 이런 거 보면은 신메뉴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사 먹고 중학생도 사 먹고 고등학생, 어른, 심지어는 뭐 저 같은 40대, 50대, 60대도 다 타겟으로 삼아야지만 남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계속 신메뉴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젠틀커피의 메뉴는 아주 심플한 구성이지만 고가의 메뉴 가격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위치가 이제 도곡동이라서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 하지만 그 커피의 맛이 한 번 먹고 나면 그 커피 맛이 생각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독특한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젠틀커피에서 파는 라떼류 같은 거를 보면은 그린라이트, 모카홀릭,
화이트 키스 뭐 이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메뉴들 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네이밍이지 않으세요? 보통은 뭐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젠틀 커피만의 메뉴를 만들어서 그걸 한번 맛본 사람들이 와, 젠틀 커피에 와야지만 이거를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 주는 거죠. 실제로 이 네이밍 자체도 되게 잘했는데 맛도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리뷰를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진짜 먹어볼 수 없는 맛. 그리고 진짜 이런 라떼는 젠틀 커피에서만 먹을 수 있고 맛에 엄청 극찬하고 칭찬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6,800원이라는 가격은 스타벅스에 가더라도 쉽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우리 사무실 앞에 커피빈 있는데 이거 6,700원짜리 신메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맛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다수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메뉴이고 젠틀커피에서 만드는 메뉴는 진짜 라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메뉴라는 그런 어떤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로 여러 가지 이제 원두들을 다 차용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젠틀커피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가 무려 5대나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라인더가 2대에서 3대 정도. 예를 들면 디카페인 원두는 또 디카페인만 갈아야 되고 또 카페인은 카페인만 갈아야 되니까 2대 정도는 놓고 쓰는데 그리고 요즘에 좀 생겨나는 브랜드 보면은 한 3대까지는 또 해요. 또 스페셜 원두 따로, 그 다음에 디카페인 따로, 일반 원두 따로 해가지고 한 3대 정도 쓰는데 젠틀커피는 5대를 도입을 하면서 고급진 입맛의 취향을 좀 저격하는 그런 형태의 좀 포지셔닝 전략을 취하신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젠틀커피가 좀 힘들어졌을 시점에 대표님께서 교육 같은 거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교육비로 거의 1억 정도 투자하셨습니다. 1억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장건해서 경험과 다 같이 곁들여가지고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들으신 분들이 후기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1억이나 교육에 투자를 하셨는데. 두 번째는 처음에 젠틀커피가 어쨌든 시작을 할 때 준비를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구조화된 형태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 도곡동 그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틀을 잘못 잡았다는 판단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우리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카페를 하나 기획을 한다는 거는 스타벅스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메가커피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일반 개인 베이커리 카페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정말 다양한 카페들과 다 싸워야 되는데 스스로 내 포지셔닝 매트릭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재정립을 하신 거예요. 브랜드 재정립을. 그래서 강의에 보면은 포지셔닝 매트릭스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쭉 이렇게 XY축을 그려놓고 우리의 위치는 이거다. 그래서 이 위치에 맞는 브랜드 철학을 세우시고 그 방향대로 쭉 가신 거예요. 보통 동네에 개인 카페에 생겨나는 걸 보면은 디저트 몇 개 받으시고 받아가지고 위에 조금 더 우리가 수제로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DP 한 다음에 판매를 한다거나 그리고 아메리카노 원두도 크게 고민 안 하고 그렇게 또 판매하시고 그 바닐라 라떼나 모카 라떼나 그냥 일반적인 메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이밍만 바꿔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뭔가 특별한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이밍만 바꿔서 판매를 하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맛이 일단 떨어지고 가격 대비 구성이 맞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포지셔닝 매트릭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 우리 매장 옆에 있는 기존 있는 카페를 가지 않고 우리 매장에 와야 되는 메가커피를 가지 않고 우리 매장에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지 않은 채 카페를 창업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경쟁 포화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지 않고 카페를 창업한다는 건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카페 10만 개고 진짜 계산으로 따지고 들면 20만 개가 넘는 게 카페인데 차라리 편의점 가서 사 먹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가장 큰 어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팔고 가치를 팔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들을 팔잖아요. 젠틀커피의 사례를 보면 매장 들어가자마자 앞에 이렇게 페도라 모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마네킹에 뭐 영국 신사 스타일의 수트 같은 것도 이제 있고 또 신사들이 신는 양말 같은 것도 DP가 돼 있고 앤틱스러운 소품들도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사실 그게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인테리어 그리고 오브제 같은 것들을 활용한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를 갔는데 거기는 양말을 사는 거예요. 그 양말이
다른 곳에 가면 더 저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사게 되는 게 브랜딩이거든요. 당연히 아마 그 양말을 어디선가 찾으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젠틀커피 사장님이 만드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수급을 받아서 판매를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브랜딩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은 학원이 있어요. 근데 이 학원은 한 달에 35만 원이에요. 근데 이 학원은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가격 보고 30만 원짜리 학원에 보내는 어머님들도 있겠지만 가격 따지지 않고 신뢰에 의해서 35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커피도 똑같죠. 같은 커피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렴한 데 가서 먹겠죠. 하지만 젠틀커피의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6,800원짜리, 뭐 7,000원짜리도 커피가 아주 잘 나가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사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서 팔아야 7,000원, 8,000원을 받거든요, 아메리카노를. 근데 젠틀커피는 어쨌든 아메리카노는 그렇게 막 비싸진 않지만 스페셜티 원두는 또 비싸게 받거든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공간, 그런 관여도의 갭을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한다는 거는 커피를 판다는 개념보다는 브랜드, 공간, 그리고 기타 다른 아이템들, 제가 갔던 데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에 빌리버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카페인데 거기는 사장님께서 소품을 다 직접 만드십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조금 하실 줄 아는지 엽서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편지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소품들 있죠. 그게 1층에 쫙 깔려 있습니다. 대신에 그 빌리버튼이라는 브랜딩이 된 채 다 깔려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앞에 이제 3.1문고라는 큰 서점이 있어서 책을 읽으러 가는데 거기 가면 그 카페를 가끔씩 가요. 그래서 그 소품도 가끔씩 사고 커피 맛이 엄청 뛰어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거기서 커피도 사고 소품도 사고 앞에 3.1문고에 가서 책을 읽거든요. 3.1문고 안에 카페가 있긴 해요. 그 3.1문고 안에 카페를 이용해야 마땅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그 빌리버튼 카페를 이용하고 3.1문고에 갑니다.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근데 그걸 또 막진 않아요, 3.1문고에서. 그리고 3.1문고 안에 있는 카페는 3.1문고에 속한 카페가 아니고 개인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 카페는 약간 브랜딩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빌리버튼 카페를 가는 거고 빌리버튼 사장님이 해놓은 브랜딩에 이미 빠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메가커피나 스타벅스나 아니면 다른 개인 카페 그리고 편의점 카페에 가지 않고 우리 카페에 와야 되는 이유 3가지 정도가 있어야 합당히 우리 카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카페 종류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 넘버 탑 카페, 저가 카페, 개인 카페, 편의점 이걸 지나치고 우리 매장에 오게 하려면은 무언가가 더 필요하겠죠. 그걸 젠틀커피는 잘 하고 있고 이제 장관 강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와 이게 1억 원치의 교육의 힘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인사이트를 많이 느낀 그런 강의이기도 합니다. 피디님은 혹시 프랜차이즈 카페 말고 개인 카페 자주 가는 곳 있어요? 예전에 이사 전에 갔던 곳은 분위기가 너무 아늑하고 좋았고 분위기 때문에 일단 가는 게 있고 또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친절한 거에 이어서 주문을 할 때 이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하고 항상 메뉴를 추천해 주시고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이번에 새로 나온 디저트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공간을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파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외식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식업에 속하는데 카페도 딱 차려질 때 저 카페가 잘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딱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카페를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 카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맛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디저트 라인이 깔려 있어야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있고 커피만 팔아가지고는 그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저희 동네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개인 카페거든요. 제가 왜 그 카페를 자주 가냐면 버터라떼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는 약간 달콤하고 꾸덕하고 커피 맛이 진하게 나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 버터라떼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버터라떼를 먹기 위해서 거길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버터라떼가 있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제가 먹지 않는 이유는 한번 먹어봤더니 연한 거야. 그래서 500원, 700원 더 비싸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버터라떼를 이때까지 50잔은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의 CLV, 고객 생애 가치는 이미 30만 원치를 소비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그 매장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치는 당연히 팔아주겠죠. 그런 CLV를 생각을 한다면은 메뉴 하나에도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카페는 엄청 친절하진 않지만 기본에 친절이 돼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MZ 세대들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엄청 친절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내가 사람으로서 친절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오게 할 건지, 아니면은 나는 딱 적당선에 친절을 하고 메뉴와 다른 구성으로 뭔가 사람들을 좀 만족시킬 건지,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성천 대표님의 강의를 어떤 분이 들으면 좀 좋을지, 또 들으면 뭘 얻어갈 수 있을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죠, 당연히. 카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성천 대표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 사업계획서 양식 같은 걸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젠틀커피에서 하고 있는 30가지 서비스 매뉴얼이 있어요. 카페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매뉴얼을 내가 직접 다 하나하나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무 매뉴얼 3종이라든지, 실제로 이성천 대표님이 카페 컨설팅도 하세요. 여수에 있는 그 카페 종화동, 거기도 이제 이성천 대표님이 컨설팅을 한 곳이고, 구미에 또 모에노라는 카페 있습니다. 거기도 이성천 대표님이 컨설팅을 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하실 때 쓰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세부 점검 항목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아마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 원두 선택이라든지 또 카페 장비 같은 것들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들도 강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예비 창업자분들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강의를 결제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의 결제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상세 페이지를 보시고 커리큘럼을 딱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이성천 대표님 강의를 보고 리뷰를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짧게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거 보셔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거 보시고 또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좀 타개하고 방향성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본인 브랜드의 그 아이덴티티를 좀 정하셔서 정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를 쉽게 창업해야겠다 마음먹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조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팩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제가 카페 예비 창업자 분들 모아놓고 왜 카페를 하려고 하냐라고 목적성을 물어봤어요. 근데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식당보다 편하잖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뭘까요? 두 번째가 뽀대가 나잖아요. 식당은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카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카페를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젠틀커피처럼 1년에 8억 매출, 그리고 10만 잔 정도의 카페를 팔려면 브랜드를 만드는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좀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곰프로였습니다.